세상은 점점 부의 집중화가 더 가속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집을 사려면 강남에 사야지 외곽에 사면 안 돼. 분산 투자하는 순간 내 포트폴리오에 잡주가 들어와요. 우리나라에서 우량한 주식, 어차피 망하지 않을 주식, 망한다면 대한민국과 함께 망할 주식. 오늘 책은 바로 V진리편입니다. 사실 요즘에 자본주의 사회가 점차 심화되고 있다 보니까 이 부익부와 빈익빈이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심해지죠. 어떻게 보면 정부는 굉장히 복지 예산을 늘리고 더 많은 걸 하려고 하는데 이 양극화는 더 심해지는 것 같은데 이게 왜 그런 건가요? 자본주의 사회는 돈이 주인인 사회잖아요. 돈이 주인인 사회의 특징이 돈 가진 사람이 주인이 되는 사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점점 편중되기 시작하는 거죠. 제가 책 첫 번째 편의 주제를 뭐라고 썼냐면 돈은 사라지지 않는다. 사라지지 않는다? 이전될 뿐이다. 혹시 최근에 우리 김 작가님 보셨겠지만 금융 사고들이 발생하는 거 보셨잖아요. 그렇죠. 작년에 DLS, DLF, 라임, 옵티머스 이런 수많은 우리나라가 증권사, 은행에서 정말 눈 뜨고 코 베인다고 해서 내가 안전하다고 맡겼는데 불과 6개월 만에 돈이 다 사라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뉴스가 뜨면은요, 보통 기사에서 다루는 게 뭐냐면 원인이 무엇인가. 그게 판매사가 잘못했는지, 상품이 잘못 만들어졌는지, 금융감독원의 관리가 부실인지 이런 것에서는 기사가 나오거든요. 그죠? 그리고 거기 피해당한 소비자들은 계속 데모하고 돌려달라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주목한 사실이 있어요. 아무도 기사를 다루지 않아요. 그런 기사는. 어떤 거냐면, 예를 들면 DLS, DLF 통해가지고 거의 1조 원 가까운 금액의 손실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1조 원? 수많은 서민들의 쌈짓돈 1조 원이 날아간 거예요. 그 1조 원 어디 갔을까요? 어디 갔죠? 그게 핵심이에요. 어디 갔죠? 사라진 게 아니에요. 불타 없어진 게 아니고 누가 버린 게 아니라 누군가의 호주머니로 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누구요? 부자들의 호주머니. 이게 자본주의를 연구해 봤더니 이 금융 시스템이 주식이든 은행이든 마찬가지. 이 금융 시스템이 뭐냐면 서민들의 돈을 가지고 부자들의 호주머니로 이전되는 과정이더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부익부, 빈익빈이 자연스럽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내가 어설프게 투자해서 날린 돈이 알고 보니까 결국 부자들에게 다 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앞으로 점점 더 심화될 거라는 거죠. 이게 자본주의 속성이에요. 더 심화되나요? 더 심화되죠. 그건 우리가 다 느끼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10년 전에 비해서 지금 점점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되고 있고, 앞으로는 더더욱 심한 계급사회가 되어갈 거라는 거죠. 빈익빈에 해당하는 분들은 더 가난해질 수밖에 없나요? 그렇죠. 그 이유를 아세요, 혹시? 왜 더 가난해지는가? 돈이 주인이 아니라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실제 강의 다니면서 말씀드리거든요. 다 물어봐요. 왜 우리는 빈익빈, 부익부는 되지 않을지언정 왜 더 가난해지는가에 대해서 여쭤보면 다들 물가가 상승해서 급여가 안 올라서 여러 가지 얘기 하시거든요. 그런데 제가 책에 다룬 게 뭐냐면, 가난한 사람이 더 가난해지는 이유는 부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기 때문이에요. 그럼 뭐래요? 부자가 되기 노력해야죠. 부자가 되기 위해 어설프게 노력하기 때문에 그 돈이 결과적으로 다 부자에게 가고 본인은 더 가난해진다는 겁니다. 예전에는요, 개천에서 용이 났어요. 났죠. 네. 지금은 나요, 안 나요? 잘 안 나죠. 안 나. 점점 더 어려졌죠. 근데 개천에 있는 사람이 용이 되고 싶어, 안 되고 싶어? 되고 싶죠. 되고 싶죠. 그래서 열심히 돈을 쓰죠. 근데 용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돈이 결국 다 부자에 간다는 겁니다. 제가 단적인 사례를 책에서 이런 내용을 들었어요. 여기서 말씀하신 돈을 쓴다는 거는 교육비라든가 여러 가지 자기 성장하기 위해서. 그렇죠. 사회적으로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주식도 어설프게 투자한 돈은 결과적으로 다 부자한테 가는 것이고, 교육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교육 예를 하나 잠깐 들어드릴게요. 저도 우리 애가 있어요. 성적이 이제 오르기 위해서 학원을 다녀야 되지 않습니까? 다녀야죠. 사교육비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근데 학원 다니는 모든 애들이 성적이 99점, 100점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우리 애를 열심히 학원을 다녔는데 얘가 성적이 80점 나오는 거예요. 80점. 자, 학원을 열심히 다녔는데 80점이 수학 성적이 나와요. 이 학원 보내야 돼요? 안 보내야 돼요? 좀 애매한 성적인데. 그렇죠. 그런데 80점, 85점이 나오면 엄마들이 어떤 선택을 하냐면 조금 더 학원을 보내서 얘를 조금 더 성적을 올려야 되겠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요즘 20세, 20세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카이 가려면 몇 점 맞아야 되는지 아세요? 몇 점 맞아야 돼요? 하나 틀리면 안 돼요. 99점 맞아야 돼요. 하나 틀리고 2개 틀리면 벌써 힘들어져요. 좋은 학과는. 무슨 얘기냐면 얘가 자기 스스로 열심히 공부해서 97, 98이 나와요. 그러면 얘는 사교육을 시키는 게 맞아요. 그래서 99, 100점을 만들면 되니까. 그러면 걔는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전공을 해서 적어도 사회에 나와서 굶어 죽진 않으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냥 어설프게 7, 80점 맞는 애들한테 자꾸 사교육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결론이 벌어지냐면 얘는 그걸 해서 점수를 조금 오를 수는 있겠지만 네. 그렇게 해서 좋은 대학을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밑에 있는 대학을 가게 되고 또 자기의 어떤 적성과는 관계없는 전공을 선택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졸업했지만 자기의 적성 전공과는 전혀 관계없는 회사를 가게 되고 관계없는 인생을 살게 돼요.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 가고 전공한 게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 학원 가지 마. 저 학원 가야 성적이 오르는데요. 네가 학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네가 학원 가면 학원에 다니면 너는 거기서 거기야. 어차피 네가 70점 맞으나 80점 맞으나 네가 가야 되는 대학과 가야 되는 과는 크게 의미 없어. 그리고 나와도 별 할 게 없을 거야. 그러니까 먹고 사는 건 똑같아. 그런데 네가 학원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너는 거기서 거긴데 아빠는 네 학원비를 대느라고 그지가 돼. 가난해져. 그럼 누가 부자가 되냐? 학원 선생이 부자가 돼. 내가 그걸 지금 왜 해야 되니?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부터 학원 가지 마. 대신에 너한테 들어갈 학원비를 지금부터 아빠가 삼성전자 주식을 사줄게. 그러니까 우리 이 영상 보시는 우리 학부모들이 잘 판단하실 필요가 있어요. 교육을 해서 사교육을 시켜서 정말 가능성 있는 애들은 확실하게 밀어줘서 그쪽으로 가야 되는 게 맞지만 그 문은 점점 좁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막연한 희망 고문을 하면서 거기에다가 엄청난 돈을 뿌리붓고 있는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나를 빈익빈으로 만들어주는 지름길이라는 겁니다. 그럴 바에 차라리 그 돈으로 우량자산의 주식을 사주는 것이 얘의 미래를 위해서 훨씬 더 좋고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일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학원 안 가세요? 첫째는 공부를 좀 안 하고요. 네. 둘째는 공부를 잘해요. 네. 첫째는 포기했고요. 네. 그래서 첫째는 학원을 거의 안 보내고 둘째는 학원을 좀 더 밀어주고 있어요. 첫째와 둘째가 다르니까 네. 전략적으로 선택한 거죠. 야, 근데 만약 그렇게 학원 안 다니게 되면 네. 그런 학생은 네. 앞으로 좀 근데 뭘 준비해야 될까요? 어쨌든 학업 쪽에서는 약간 좀 뒤처질 수 있는 거잖아. 네. 뭐 줄 수 있겠지만 네가 좋아하는 게 무엇이냐를 계속 찾아주는 거죠. 그래서 잘할 수 있는 것들을 밀어주고 네. 뭐 근데 첫째가 공부는 못하지만 말을 좀 하거든요. 그래서 아빠 닮아서. 유튜브를 물려줄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책에 보니까 네. 은행이 네. 빈익빈으로 가는 뭐 고속열차라고 당장 네. 떠나야 된다 뭐 이런 표현이 있던 것 같은데. 네. 사람들이 투자를 이제 말씀드리면 투자를 위험하다라고 자꾸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사실 근데 부동산도 투자거든요. 네. 사람들이 부동산은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주식은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거든요. 부동산도 주식도 똑같이 위험한 자산인데 투자 자산인데 부동산은 가격이 꾸준히 상승하니까 안전한 거라고 생각하실 뿐이고요. 네.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을 자꾸 매매 차익 수익 위주로 보시게 되면 위험해요. 그런데 이걸 아까 말씀드렸듯이 배당을 중심으로 장기 투자의 목적을 하게 되면 사실 위험하지 않은 자산이 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니까 자꾸 투자는 위험하다고 은행에 돈을 두시거든요. 근데 저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지금 부동산 주식이 폭등하는 이 사회에서 1% 이자를 받으려고 은행에 묻어두고 있는 것이 더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빨리 은행을 떠나서 내가 투자해야 될 자산이 무엇인지를 나오시라는 겁니다. 이게 안전한 데 있으면 되게 안전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태풍이 지나가고 있어요. 태풍이 지나가면 건물 안에 안전하게 숨어 있으면 돼요. 보통 태풍이 한 반나절이면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럼 반나절 후에 나오면 됩니다. 피해 있으면 돼요. 그런데 이게 태풍이 아니라 계속 위기가 지속되잖아요. 밖에서. 근데 내가 건물에 숨어 있으면 하루는 버틸 수 있지만 이틀, 3일 지나면 물이 없고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게 돼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사회에서는 이제 우리가 안전한 데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리스크를 감수하려고 밖으로 나와서 리스크를 감수하고 어떻게 하면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이 사회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걸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아직도 그냥 은행에만 숨어 있다. 이것은 결론적으로 부익부 빈익빈 사회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빈익빈으로 전락하는 지름길이 된다는 겁니다. 은행은 아니다. 은행은 어떤 분들이 가시는 거냐? 나이 60, 70 넘으셔서 내 인생에서 벌 만큼 벌 돈은 다 벌었어, 이제. 더 이상은 벌 필요도 없고, 이 정도만 있으면 충분히 쓸 수 있어. 이런 분들, 더 이상의 수익이 필요 없으신 분들이 은행을 가시는 거예요. 거기서 묻어두고, 그냥 내가 빼쓰시고, 남은 돈은 물려주고 가시면 되는 거니까. 근데 또 그 부자들을 위한 건 은행이라면서요. 네. 그게 자본주의를 잘 보시면,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들 다 보시지만, 이제 은행은 1%, 2% 이자를 줘요. 그쵸? 그죠? 근데 그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사업가들은 그걸 빌려서 사업을 하거든요. 근데 사업은 보통 1%, 2% 수익 보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보통 적게는 몇십 프로, 몇백 프로의 수익을 남기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본주의를 잘 연구해 보니까
결론적으로 은행이라는 게 어떤 역할을 하고 있냐? 부자들에게 더 부자들을 만들어줄 수 있는 창구 역할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우리 김 작가님도 하시다 보니까 같이 일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 종업원 입장에서 제일 좋은 날은 언제예요? 월급날. 월급날. 사장님 입장에서 제일 싫은 날은 언제예요? 월급날. 월급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어쩔 수 없죠. 어쩔 수 없죠. 열심히 일했으니까 대가를 주는 건 좋은데 네. 사장님 입장에 무슨 생각하겠냐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기계도 장비도 설치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기계를 들이니까 사업의 수익성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만 더 있으면 더 사업을 크게 늘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제일 아쉬운 게 뭐냐면 월급을 줘야 되는 거니까 이번 달 매출의 일정 비율을 월급으로 줘야 돼. 주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네. 아, 이거를 월급을 안 주고 이거를 내가 기계를 사면 네. 다음 달에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건 그냥 단편적인 그냥 우화를 들어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장님이 어떤 생각을 하냐? 은행을 만들어. 은행을 만들어서 직원들한테 얘기해. 자, 제가 월급을 드릴 텐데요. 월급 가지고 딴 데 쓰시면 더 날리니까 사내 은행으로 저축하시면 3% 이자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직원들이 이자 높네. 전부 저축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럼 은행에 월급날 월급 줬더니 다시 은행으로 들어오잖아요. 네. 그걸 가지고 사장님은 그걸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모든 대기업들이 은행을 소유하려고 해요. 돈이 있으면 더 큰 수익을 벌 수 있으니까. 서민들은 1%, 2%에 만족하지만 사업가들은 그걸 가지고 더 큰 벌기 위해서 은행을 소유하라는데 우리는 금산분리법으로 막아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왜 돈 가진 사람들이 은행을 소유하려 하는가? 그걸 풀어보면 결국 은행이라는 것이 서민의 돈으로 부자들의 부를 늘려주는 출구, 통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서민을 위한 거는 은행은 아닌 것 같고. 네. 뭔가요? 투자를 배우시라는 거죠. 투자. 네. 다시 주식인가요? 그렇죠. 지금 뭐 마땅한 게 부동산 아니면 주식인데, 주식이라는 것이 말 그대로 주식 투자를 자꾸 보지 마시고, 네. 우량한 기업의 주주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오늘 넣어서 내일 빼는 것이 아니라, 네. 오늘 넣어서 내일 10% 벌고 빠지는 것이 아니, 단타 치는, 이거는 도박이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아니라, 우량한 회사의 주주가 돼서 평생 함께 하라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식 투자의 본질은 뭐 한 배를 타는 거고, 네. 그 다음에 진정한 투자 수익은 매매 네. 차익이 아닌 이제 배당이라는 건데, 네. 근데 또 뭐 금융회사는 네. 투자의 본질을 알려주지 않는다면서요. 저도 뭐 금융회사 다니고 있고, 네. 금융으로 먹고 살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지만, 사실 금융회사의 구조 자체가, 먹고 사는 구조가 수수료로 먹고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강의할 때 그런 얘기예요. 네. 우리나라에 수많은 증권사가 있는데 증권사는 주가가 올라야 좋을까? 떨어져야 좋을까? 상관없지 않나요? 상관없죠. 그게 정답이에요. 판을 만든 거고. 그러니까는 증권사의 수익원은 뭘까? 네. 결국은 얼마나 많이 거래를 시키냐의 그렇죠. 수익원이라는 걸 뭐 우리 시청자분 다 아실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우리는 그들은 거래를 많이 시켜야 돈 번다는 걸 뻔히 알면서 우리는 그들한테 가서 뭐라고 물어보냐면 무슨 종목이 좋아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무슨 펀드가 좋아요? 그럼 무슨 종목, 무슨 펀드를 주겠어요? 오를 종목, 떨어질 종목이 아니라 거래를 많이 할 수 있는 종목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증권사 직원들이 가장 싫어하는 장이 뭐예요? 가장 싫어하는 추세. 행보장? 예, 계속 이러고 있는 거예요. 사고팔고를 할 수가 없으니까. 차라리 오르면 샀다 팔았다를 계속 할 수 있고, 그치, 떨어져도 마찬가지. 팔고. 예, 그게 할 수 있으니까 그때는 얼마든지 사고팔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거래 수요가 나오는데, 그렇지 않고 횡보하는 장에서는 그런 걸 얘기할 수 없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금융회사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금융회사를 어차피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용하셔야 돼. 그럴 때 금융회사의 속성을 이해하시고 그들을 적절하게 정보를 이용하셔서 내가 우량한 주식을 장기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시는 것이 네.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더 본질을 이해하는 것이다. 그럼 거기서 그런 걸 배워서 자기가 네. 이제 투자를 하려고 하면 네. 사실 투자 양축은 주식과 부동산인 거잖아요. 네. 근데 책에 보니까 부동산은 안전한데 네. 주식은 부동산보다 더 안전하다고. 네. 네. 사실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과는 좀 다른 얘기인 것 같거든요. 네. 부동산을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부동산이요? 예. 깔고 앉으면 되니까요. 그렇죠. 그게 뭐냐면 부동산을 투자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심리가 뭐냐면 네. 혹시 떨어지더라도 내가 살면 돼. 살면 돼. 라는 거주라는 명확한 안전장치가 있어요. 그렇죠.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떨어지면 배당받으면 돼. 배당을 목적으로 하고 배당을 더 많이 고민하시면 이게 안전장치가 돼요. 네네.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지금 사셔가지고 10년 후에 30%가 마이너스가 됐어요. 뭐 그럴 가능성도 쉽지 않겠지만 그럴 수 있다고 치죠. 있죠. 네, 그렇죠. 그럼 30%가 마이너스 됐어요. 근데 삼성전자가 보통 연간 배당을 한 3% 내외에서 해요. 그럼 내가 꾸준하게 배당을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10년간 30%의 배당을 받은 거잖아요.
그죠? 그럼 주가가 30%가 마이너스가 나도 내가 그동안 배당받은 걸 치면 나는 그냥 똔똔한 거예요. 주가가 그대로라면 나는 은행이자보다 높은 배당을 받게 된 거고요. 네. 주가가 올랐다면 나는 더 좋은 배당 이외에 추가 수익이 생긴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식을 자꾸 매매 차익 목적으로 보면서 샀다 팔았다를 하니까 위험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이지. 우리나라에서 우량한 주식, 어차피 망하지 않을 주식, 망한다면 대한민국과 함께 망할 주식. 아, 저자님 말씀은 네. 삼성전자가 진리가 아닐 수도 있지만 네. 삼성전자가 무너진 순간 대한민국도 굉장히 힘들어지기 때문에 어차피 그럼요. 그게 그거다라는 네. 논리이신 거죠. 맞아요. 대한민국, 만약에 삼성전자가 망하면 내 집값도 폭락하고요. 네. 국민연금도 안 나와요. 그런 상황이 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서 네. 내가 우량한 자산을 꾸준하게 투자하시게 되면 그리고 배당을 목적으로 하게 되면 나에게도 안전장치가 생기는 것이다. 그러면 주식을 훨씬 더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 제가 뭔가 더 안전하다고 막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네. 우리가 지금까지 가져왔던 생각의 관점을 바꾸자는 거죠. 주식은 투자에서 매매 차익을 노리는 것이 아니라 네. 주주가 되어서 배당을 받는 것이다. 배당을 라는 생각을 하시면 하는 거죠. 자, 또 성공적인 투자에 관한 뭐 세 가지 진실. 네. 요건 뭔가요? 책에 있던데. 이게 투자를 하신 분이 성공도 하고 실패도 하지만 네. 제가 세 가지 진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투자를 하신 분을 연구해 보니까 세 가지 유형이 있어요. 세 가지. 첫 번째가 앞서 나가시는 사람. 앞서. 막 공부해가지고 정보를 가지고 앞서 나가시는 사람. 두 번째가 네. 꾸준하게 한 자리에서 장기 투자하시는 분. 네. 세 번째가 유행을 따라서 왔다 갔다 하시는 분. 뭐가 좋아? 이러면서 왔다 갔다 하시는 분. 이 세 가지 유형이 있어요.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결론적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은 누가 버냐? 확실히 앞서 나가거나 아니면 한 자리에서 꾸준하게 있거나. 왜 종목도 유행을 타잖아요. 그럼 예를 들면 뭐 배터리가 좋을 것 중에 LG화학이 할 것 같다. 그럼 LG화학을 10년 전부터 가지고 계셨으면 돈 번 거예요. 돈 벌죠.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했거나 아니면 배터리 산업을 확실하게 시장을 연구해가지고 배터리가 갈 것 같으니까 먼저 매수했거나 이 두 가지 유형은 돈 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뭐가 좋나 관심 있게 막 보다가 LG화학이 갑자기 막 뜨기 시작하니까 이제 가나? 이러다가 뒷북 치신 분들 이런 분들은 결론적으로 난리더라는 겁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앞서가거나 꾸준하거나 근데 나머지 유행을 따라가는 이 사람들을 군중이라고 하는데 네. 이 사람들은 돈을 날린다. 이게 첫 번째 진실이고요. 네. 그러면 성공하거나 이제 성공한 사람들, 앞서가거나 꾸준한 사람들이 돈을 버는 이유를 보니까 이 사람들이 돈을 번 게 결국은 이 유행을 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날린 돈으로 돈을 벌다는 거예요. 자본주의 시장이 제로섬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렇죠. 내가 돈을 버는 것이 내가 잘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통장에서 갖고 오는 것이에요. 유행을 따라서 다니는 군중들이 날린 돈이 결과적으로 이 두 부류에게 가고 있다는 거. 이게 두 번째 진실이고. 세 번째 진실이 뭐냐면 결국 이 사람들이 성공했잖아요. 네. 성공해서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 실력이 좋아서 성공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어차피 주식시장은 홀짝 게임이에요. 홀짝 게임. 오를지 떨어질지를 찍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모든 증권 방송에서 내일 주가가 오를 겁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하냐면 이런 모멘텀 있으니까 오를 겁니다. 하지만 떨어질지도 모르니까 이런 부분은 준비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방송도 항상 뭐 투자자의 뭐 이건 뭐 이 주의, 주의 정보 있잖아요. 그건 아무도 모른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사람들이 성공하신 분, 특히 초보이신 분들이 네. 비기너스 럭이라고 있어요. 초심자의 행운. 행운. 처음 들어서 첫 판 맞춘 거예요. 네. 그걸 자기의 실력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 이 증권업계에는 내일 주가를 예측하는 주식 예측 프로그램이 수백 개, 수천 개가 있습니다. 네. 자기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것이 어떤 경우에는 맞을 수 있지만 틀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진실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성공한 이유가 본인이 실력으로 성공했다고 생각하시지만 그렇지 않다. 결국 이들이 성공한 이유는 이 군중들이 날려줬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공의 원인을 나의 실력으로 과신하는 순간 다음 투자에서 실패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실패한 투자보다 성공한 투자가 좀 더 위험할 수도 있다. 그렇죠. 실패를 차라리 경험했으면 네. 아 내가 왜 틀렸는지 고민해보고 그리고 다음 투자를 더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거지만 첫 번째 투자에 성공하신 분들, 계속 성공하신 분들은 처음에 100만 원 가지고 성공했는데 그 다음에 1000만 원 가지고 성공하고 그 다음에 5천만 원 가지고 성공했는데 1억 가지고 다 날리시는 이런 패턴들이 과거에 다 반복해 왔잖아요. 어떻게 보면 작년에 이제 주식 시작하신 분들이 이제 실패를 안 해봤죠. 네, 안 해봤죠. 네, 그죠. 그래서 위험할 수 있겠네. 그렇죠. 그래서 작년에 성공하신 분들은 반드시 투자에 대해서 한 번쯤에 리스크가 온다는 걸 생각하시고 네.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리스크가 오겠지만 그것이 이게 망해가는 게 아니라 리스크가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리스크가 왔을 때 내가 당황해가지고
주식을 매도하고 뭐 투매하고 이러실 때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떨어지는 시점은 오히려 더 많은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시점이다. 그런 사이클을 한 두세 번 경험하시면 이제 고수가 되시는 거죠. 대신 그 매수에 하는 그 주식의 근간은 좋은 주식이어야 되는 그렇죠. 거고 그 네. 좋은 주식의 저자님 입장에서의 종목은 삼성전자인 거고. 예, 왜냐면 제가 상담을 하면서 직접 고객들을 만나잖아요. 네. 요즘 느끼는 게 그거였어요. 지난 1년 동안 느끼는 것이 과거에는 주식 투자하셨던 분들이 하셨어요. 근데 지금 넘어오는 삼성전자 주식을 사시는 분들은 다 은행에 있는 돈이 넘어요. 그리고 부동산에서 부동산을 매도한 돈이 넘어와요. 이 자산의 이 돈의 본질은 철저하게 안전지향형 자산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사고 있는 것이 삼성전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삼성전자를 사서 그렇게 자본의 힘으로 오는 순간 이 자본이 많이 떠나지 않는 자본이 돼요. 그렇겠네요. 그러면 이 자산 가격이 이제 점점 상승할 수밖에 없는 또 그런 하나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 거죠. 저자님께서는 책에 보니까 네. 분산 투자하지 말라고 되어 있던데 네. 사실 분산 투자는 투자의 정말 기본 원칙 중의 원칙인데 네, 네. 요거는 좀 위험한 발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수많은 그 주식 대가들 전문가들이 네. 나오셔가지고 분산 투자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지난 10여 년간 강의를 하면서 분산 투자 하라고 강의하고 다녔어요. 네. 근데 결론은 참패였어요. 만약에 10년 전에 김 작가님이 이제 아파트를 사셨는데 네. 아파트를 뭐 강남에 한 채, 그다음에 뭐 인천에 한 채, 네. 그다음에 지방에 한 채, 시골에 한 채, 제주도에 한 채 이렇게 사셨어요. 그리고 나서 10년 후에 어디가 올랐어요? 서울. 강남만 올랐다는 거예요. 네. 그게 더 많이 올랐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10년 전에 분산 투자하는 것보다 강남에 사는 것이, 강남에 몰빵하는 것이 더 좋았다는 겁니다. 집중 투자와 몰빵 투자를 사람들이 위험하다고 생각하는데 네. 세상은 그렇게 되지 않고 있어요. 세상은 점점 부의 집중화가 더 가속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집을 사려면 강남에 사야지 외곽에 사면 안 돼요. 분산 투자를 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투자의 위험성은 줄어든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분산 투자하는 순간 내 포트폴리오에 잡주가 들어와요. 그리고 그들도 다 좋은 주식일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세상을 연구해보면 점점 부의 집중화가 심화되면서 우량 자산 솔림화가 더 가속화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지난 10여 년간 주식시장이 증명해줬어요. 지금 주가는 2,000포인트, 3,000포인트를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삼성전자 주가는 과거에 2010년도 이랬을 때 100만 원이 안 되던 주가가 네. 지금 얼마예요? 8만 원이면 50분의 1로 액면분할을 했으니까 지금 얼마냐면 400만 원짜리 주식이에요. 삼성전자 주식이 400%, 4배가 올랐거든요. 네. 예. 그동안 주가 지수는 얼마가 올랐냐면 2,000포인트에서 3,000포인트로 올라왔어요. 주가 지수가 딱 40%, 한 50% 상승한 거죠. 주가 지수가 50% 상승한 동안 삼성전자는 400%가 상승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냐? 반에서 공부 잘하는 1등이 열심히 공부해 성적을 올린 겁니다. 성적을 내가 4배를 올렸어요. 그러면 평균도 4배가 올라왔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평균은 나는 400%를 올렸는데 평균은 50점밖에 안 오른 거예요. 왜 그러면 사실 삼성전자는 뭐 지금도 시가총액이지만 그때도 시가총액 굉장히 네. 타입 5 안에 들어갔을 텐데 그렇죠. 삼성전자가 올랐으면 전체적으로 많이 올랐어야 되는데 왜 이만큼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 다시 얘기하면 더 많은 애들이 다 까먹었다는 얘기예요. 1등이 열심히 올려놓은 성적을 공부 못하는 애들이 다 까먹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우리가 코스피 200 하면서 주식시장에 굉장히 많은 종목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네. 제가 2020년 주가를 가지고도 연구를 해봤거든요. 네. 2020년 주가가 연초 대비 연말까지 한 45% 올랐습니다. 네. 근데 중요한 건 상위 1위부터 10위까지, 삼성전자부터 10위까지 있는 종목을 상승률을 다 더해서 시가총액 계산하면 얘네들이 45%를 올랐어요. 무슨 얘기냐면 1위부터 10위까지가 전체 코스피를 다 올린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11위부터 우리나라 상장된 종목이 1000개가 넘으니까 네. 11위부터 1000 종목까지 나머지를 다 합치면 얘네들은 수익률이 빵이라는 거예요. 점점 심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분산 투자가 의미가 없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미국에 투자한다면 미국에는 애플,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굉장히 좋은 종목이 많으니까 네. 어느 게 좋을지 모르니 조금씩 분산 투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네. 근데 대한민국은 기형 자본주의예요. 자본주의 중에서도 기형 자본주의. 한 회사 상위 10개의 기업에 부가 집중된 현상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는. 그렇기 때문에 혹시 분산 투자를 하신다 하더라도 상위 10개 종목 내에서만 분산하시는 것이지 그 밑으로는 볼 필요가 없다는 거죠. 사실 저는 저자님 말씀하신 내용이 이제 어느 정도 공감이 가는 부분이 우리나라 네. 시가총액 10위를 딱 이렇게
내림차순을 하면 네.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화학, 삼성전자, 우선주, 네이버, 뭐 삼성 SDI, 삼성바이오로직스, 현대차, 셀트리온, 뭐 카카오 네. 뭐 이렇게 있거든요. 네. 사실 시가총액 10위 안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바이오, 네. 그다음에 언택트, 반도체, 네. 그다음에 자동차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포함되는 거죠. 다 들어있죠. 그들의 시가총액을 한번 더 해보세요. 그러면 과연 전체 시장에서 얼마가 차이가 나고 있나? 우리나라가 왜 상위 뭐 1%, 2%가 전체 부동산의 뭐 절반을 갖고 있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점점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되는 사회에서 이걸 자본시장, 증권시장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이거는 더 심화될 거라고. 더 심화되는 건 자명한 거죠. 이거를 국가에서 막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그런 얘기 드렸잖아요. 책에서 결국은 내가 부자가 될 수 없으면 부자와 같은 배를 타라. 나는 이미 부자가 아니야. 네. 그럼 앞으로 부자가 될 수 없어요. 그죠? 그런데 결국 그러면 삼성전자나 우량 종목을 사는 것이 네. 결국은 부자들의 자산과 같이 가는 거예요. 그들이 100억을 벌 동안 나는 1000만 원밖에 못 벌지언정 그들이 10% 벌 때 나도 10% 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나는 분산 투자한다고 엄한 종목의 밑에 가가지고 1000원짜리, 2000원짜리 주식을 투자하기 시작하면 동전주. 예, 그렇게 되면 시간이 지났을 때 결론적으로 내가 투자한 회사들은 다 사라지기 시작하고 오히려 부익부는 점점 집중화된다. 어떻게 보면 저자님 말씀은 좀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서도 좀 초급이나 아니면 좀 주리분에 해당하는 분들은 좀 더 많이 해당된다고 보는 게 맞는지 여쭤보고 싶은 게 이게 사실은 어쨌든 수익률 측면에서는 단기적으로는 이 큰 회사일수록 좀 작을 수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뭐 슈퍼개미 같은 분들은 네. 굉장히 이제 수익률이 높은 것들에 종목을 투자를 많이 하고 하시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요건 좀 대상이 좀 다르신 거죠. 별개죠. 그런 분들 단타를 하시는 분들은 기술적으로 연구해서 그걸 하시는 분들이니까 네. 그걸 하시는 분들은 삼성전자 사시면 안 돼요. 우리 변동성이 작으니까 네, 네. 차라리 그렇게 해서 큰 돈을 버시는 건데 이 방송을 보시는 수많은 투자자들은 사실 일반적인 서민일 거라는 겁니다. 네. 그분들에게는 내가 정보가 부족하고 또 시간은 매일같이 주식을 볼 수 없고 이런 분들은 오히려 그냥 우량주에 집중하시는 것이 네. 결론적으로 봤을 때 더 나을 것이다. 아. 그리고 이 분산 투자도 제가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분산 투자가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금융회사들이 만들어낸 허상이 아닐까 허상이요. 이런 생각도 해본 적이 있어요. 네. 왜요? 왜냐하면 이런 게 있습니다. 투자는 사실 투자의 본질을 알려주고 투자를 직접 하게 만드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직접 투자하게 되면 금융회사는 수수료가 받기가 쉽지 않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도 뭐 금융 전문가라고 하지만 우리가 항상 그런 얘기 있어요. 너네들은 모르니까 전문가에게 물어봐야 돼 라는 우리 그런 어떤 사회적인 그런 얘기들 자꾸 해가면서 거기에 세뇌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투자는 한 종목을 사는 것이 아니라 위험하기 때문에 분산해야 돼. 근데 분산해야 하려면 어떤 종목이 좋은지 모르니까 전문가에게 맡겨. 나한테 맡기면 잘 분산해서 내가 펀드로 통해서 너에게 수익을 불려줄게 라는 것이 지난 10년간 제가 강의해왔던 내용이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놓고 보니까 그렇게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펀드를 투자했고 분산 투자했고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우량주를 집중 투자한 사람에 비해서 수익이 훨씬 더 뒤져졌다는 거. 그리고 내가 왜 수익이 떨어졌나 봤더니 내 수익에 적지 않은 부분이 운용 수수료, 매매 회전을 통한 수수료로 나가는 바람에 수익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용이 나쁘다, 펀드가 나쁘다 이런 것이 아니라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제는 뭔가 펀드를 하더라도 우량자산 집중으로 하셔야 된다. 사실 제가 주변에 이제 슈퍼개미 분들 몇 분 계시거든요. 네. 그분들이 이제 뭐 차라든가 술을 마실 때 말씀을 들어보면 네. 가끔씩 정말 네. 자기가 주식을 정말 잘 모르고 주린이다. 네. 그럼 뭔가 사야 된다. 네. 그러면 삼성전자 사는 게 괜찮을 것 같다. 네. 그런 얘기 좀 많이 하시긴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정말 알고 실력이 쌓이면 다른 종목 할 수도 있지만 네. 잘 모르는데 자꾸 뭔가를 분석해서 이상한 종목을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그쵸. 일반 서민들은 우량주에 집중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투자다. 어떻게 보면 자신의 지식과 기술에 맞는 투자 종목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럼요. 네, 네. 라는 생각이 드네요.